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딥러닝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 최근에 큰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딥러닝 아이디어에 대한 기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딥러닝의 기본적인 컨셉은 인공신경망, 그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이 뉴런의 어떤 구조를 컴퓨터, 공학적인 구조로 차용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이 1943년도 엄청나게 옛날이죠. 이때 워렌 맥컬록과 월터 피츠라는 분이 어떤 인간의 이 뉴런 세포를 어떤 이런 전기 회로로 바꿔서 만들면은 어떤 인간과 비슷한 어떤 인공신경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1943년도에 이미 제안을 하였고요. 근데 이때 워렌 맥컬록과 월터 피츠가 제안을 한 거는 그냥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거고, 실제로 어떻게 이런 걸 구현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1958년도에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공학자가 이 퍼셉트론이라는 모형을 제안을 했고, 퍼셉트론 모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그 뉴런 세포에 대한 구조를 공학적인 형태로 나타낸 건데요. 근데 사실 최근 딥러닝도 이 하나의 노드만 놓고 보면은 이 퍼셉트론 구조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1958년도부터 이미 어떤 싹을 트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분이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분이 공학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당시 컴퓨터, 그러니까 이때 당시 컴퓨터가 뭐 이런 집채만한 엄청 옛날인데, 그때 이 퍼셉트론의 아이디어를 실제 컴퓨터로 구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간단한 도형 분류라든지 간단한 숫자 인식이라든지 문자 인식 이런 데 실제로 이 퍼셉트론을 응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게 퍼셉트론 자체가 뭐 인간의 뇌세포를 본단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가대 선전이 들어갈 만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때 1958년도 당시에도 뭐 지금 막 딥러닝이 그런 것처럼 당장이라도 어떤 강인공지능이 나와서 진짜 인간을 뛰어넘는 진짜 AI가 뭔가 나올 거다 뭐 이런 것처럼 매스컴에 엄청난 과도한 기대를 받았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1969년도에 이 마빈 민스키와 시무어 퍼펫이라는 연구자가 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한 선형 분류기에 불과하고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 퍼셉트론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 퍼셉트론은 그냥 단순한 선형 분류기에 불가능하고 뭐 어떤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없는 모델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이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결정직선으로 분류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지칭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오어나 엔드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정직선을 하나를 잘 그으면은 이걸 정확하게 이 검은 동그라미와 이 하얀 동그라미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엑소어 문제 같은 경우는 결정직선 하나를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잘 그으려고 해도 깔끔하게 이 검은 동그라미와 이 하얀 동그라미를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엑소어 문제 같은 간단한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도 이 퍼셉트론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때는 그 어떤 퍼셉트론 모델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이때부터 AI 연구 방향성은 논리구조식에 기반한 어떤 AI 연구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게 되고요. 네, 근데 그런 인공신경망의 인기가 사그라들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계속 인공신경망의 가능성을 믿고 열심히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제프리 힌턴이라는 연구자가 이 1986년도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 퍼셉트론을 이렇게 다층으로 쌓고 히든 레이어를 추가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엑소어 문제 같은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히든 레이어를 쌓은 형태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사실 저희가 최근에 쓰는 딥러닝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사실 1986년도에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도 이미 1986년도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그러면 어떻게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취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결정직선을 긋는 거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직선 하나는 아무리 열심히 그어도 이렇게 정확히 엑스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렇게 두 개의 결정직선을 그으면은 엑스오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결정직선을 긋는 거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오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86년도부터는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인공지능망, 딥러닝에 대한 인기가 이제 올라오던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1998년도에 얀느쿤이라는 연구자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CNN 구조도 제안을 하였는데, 이 CNN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우체국에, 그 우체국에서 이제 우편번호를 기반으로 이렇게 우편물을 분류하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98년도에 이 얀느쿤이 제안한 CNN 모델 같은 것들이 어떤 실용적인 모듈로서 응용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때 그러면은 사실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제안되면서 이 히든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은 그럼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직관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그 86년도 시점에 이제 연구자들도 당연히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히든 레이어를 딥하게 쌓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도를 해보았는데,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이제 히든 레이어를 깊게 쌓으면은 이 뒤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에러가 이제 넘어오다가 사라져버리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 딥하게 쌓으니까 오히려 성능이 나빠져서 이때부터 이제 다시 86년도부터 좀 연구의 방향성이 이 딥러닝보다는 어떤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커널 메소드라는 수학적인 기법들을 이용하는 방향성으로 연구 트렌드가 이제 바뀌게 되고, 이 인공신경망은 다시 좀 잊혀져 가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널 메소드 쪽으로 AI 연구 방향성이 많이 틀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이제 계속해서 묵묵히 연구하던 분들은 계셨고, 그 중에서 이제 제프리 힌튼, 이 1986년도에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던 제프리 힌튼이라는 연구자가 또 이제 계속해서 인공신경망의 어떤 가능성을 믿고 연구를 진행해서 2006년도에 이제 사이언스지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학술지에 이제 딥 오토인코더 구조를 제안을 하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기법을 제안을 하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프리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렇게 딥하게 쌓으면은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발생하는데, 그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이렇게 딥하게 쌓은 오토인코더가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잘 동작하더라, 그런 걸 보여주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제프리 힌턴의 이제 사이언스지 논문을 토대로 다시 약간씩 이제 인공신경망에 대한 이제 인기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뭐 1980년대라든지 뭐 50년대 이런 때 비교했을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빅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환경, 어떤 좋은 알고리즘, GPU 사용 환경 조성, 이런 것들에 이제 토대로 이제 딥러닝이 훨씬 이제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2012년에는 이제 제프리 힌턴의 제자인 알렉스 크진스키라는 분과 제프리 힌턴이 이제 같이 ILS VRC라는 이미지넷 컴페티션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그게 1000개의 카테고리 중에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대회인데요. 이때 당시 이제 2010년부터 대회가 열렸는데, 2010년, 2011년은 딥러닝 외의 기법이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제프리 힌턴이 이제 만든 CNN이 2010년, 2011년 기법에 비해서 압도적인 이제 성능으로 이제 2012년도 대회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이 알렉스넷이라는 게 제안이 됐고, 이게 사실 이제 딥러닝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딥러닝의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걸 본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에서 이제 딥러닝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서 2012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 딥러닝에 대한 어떤 붐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딥마인드사, 네, 저희가 익히 아는 알파고를 만든 이 딥마인드사 같은 경우는 이 딥러닝과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결합한 이 DQN 같은 기법들도 제안하게 되고, 이 DQN 기법들 같은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잊혀져 있던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도 다시 이제 딥러닝과 이렇게 결합돼서 기존에 이제 해결할 수 없었던 어떤 동적인 상황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딥러닝에 기반한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GAN이라고 부르는 이제 기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GAN 기법을 이용하면은 여기 아래에 보이는 이제 이미지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 분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전부터 이제 어떤 기본 컨셉이나 아이디어들은 제안이 됐고, 그게 이제 초반에 이 프랭크 로젠블렛이라는 분이 제안한 퍼셉트론이 한번 인기를 끌었다가, 근데 이제 마빈 미스키와 이제 시모어 퍼펫의 한계 지적으로 인해서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제프리 힌턴이 제안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나오면서 1980년대 2차적인 어떤 인기를 끈 시기가 왔다가, 역시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때문에 이제 인기가 조금 다시 사그라들었다가, 네, 그리고 이제 2006년쯤에 이제 제프리 힌턴이 제안한 프리트레이닝 기법에 기반해서 이제 다시 조금 붐이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2012년에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게 제안이 되면서 이 알렉스넷의 어떤 가능성을 토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결합해서 더 다양한 분야,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연구 방향들 같은 것도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딥러닝이 어떤 과정을 이제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그 딥러닝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